어서와. 이런 지금 큰일이야. 뉴스 한번 봐봐. 집값이 거래 폭락하고 절벽, 있어. 강남 금매 출현, 집값 하락 본격화. 어제 기사처럼 보이지? 이 헤드라인들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때 나온 기사 제목이 다주택자 옥죄기, 집값 잡는다였거든. 다들 그 규제가 서민을 위한 거라고 믿었잖아. 근데 진짜 결과는 반대였어. 싼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졌거든. 오늘은 규제가 전세를 죽이는 구조 딱 세 가지만 잡고 갈 거야. 구조를 알면 다음에 또 같은 뉴스 나와도 안 흔들려. 결론부터 전세를 없애고 싶다면 임대인을 규제하면 된다. 실제로 그게 일어났거든.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 장 꼭 봐야 해. 집을 살 형편이 안 돼서 전세로 버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근데 이건 전세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세가 줄면 월세로 전환이 가속되고 월세 살던 사람은 더 비싼 월세를 내야 하거든. 왜냐? 민간 임대인이 빠진 자리를 채워줄 대안이 없어서야. 집값을 움직이는 건 집이 아니라 여기서 착각이 나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때리면 임대 공급이 위축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다주택자, 쉽게 말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국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맡고 있어. 동네 슈퍼마켓이 10개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8개가 문을 닫았어. 남은 2개는 손님이 몰리니까 가격을 올리지. 근데 이게 슈퍼마켓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세입자는 더 비싼 돈을 내거나 더 먼 곳으로 밀려나. 극단으로 가볼게. 2022년 원룸 5채를 전세로 굴리던 임대인이 있었어. 세제 혜택이 사라지자 그냥 전부 월세로 바꿔버렸거든. 세입자 5명이 한꺼번에 더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이게 한 명의 얘기가 아니야.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거든. 뉴스 속 규제가 집값을 잡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전세 시장에서는. 단서는 이거야. 규제 직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어. 가설은 임대인들이 전세를 거두고 매물을 줄인 거야. 검증은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규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점으로 확인돼. 반전은 이거야.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싼 전세가 사라진 거야. 올라간 건 전세 가율이고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보증금이었어. 근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규제의 타깃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됐다는 거야.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 중 다수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빌라, 오피스텔 위주로 알려져 있어. 이 사람들이 빠지면 청년과 서민이 사는 저가 임대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뉴스에 나온 부자 때리기가 실제로는 내 자취방 임대인을 때린 거라고 볼 가능성이 큰 거지. 규제 박수 치다가 이사짐 쌌어. 전세 수급 지수 하나만 보자. 쉽게 말하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수 대비 공급 물건 수야. 백이 균형인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물건이 부족한 거거든. 규제가 집중된 시기 이후 이 지수가 기준선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어. 전세 물건이 줄었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빠진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구조야. 전세가가 연 2% 오른다는 게 얼마냐고? 보증금 5억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원이야. 소나타 한 대 값이 매년 보증금에 얹히는 거거든. 이게 전세 시장 위축이 세입자에게 실질 비용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앱 말고 공식 통계 사이트에서 봐야 해. 전세를 지금 계약해야 한다면 매물이 줄어든 구간에서는 보증금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해.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일수록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올라가거든. 임대 물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 변화가 진행 중인 구간에서는 매물 전략을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야. 조건에 따라 보유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 이런 민간 임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규제 뉴스만 보고 시장 흐름을 오판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전세 수급 지수 직접 확인, 둘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일구 근저당 설정 여부 딱 한 줄만 확인해. 핵심은 하나야. 서울 집값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가 결정해. 실거주가 우선인 사람이라면 이 장이 특히 중요해. 근데 이건 실거주자만의 얘기가 아니야. 임대 수요가 몰리는 곳이 어딘지를 알면 전세가율이 왜 그 동네만 높은지도 바로 보이거든. 그럼 뭐가 핵심이냐? 공급이 아니라 입지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 강남역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 환승 없이 닿는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 이게 갖춰진 동네랑 그렇지 않은 동네는 수요가 처음부터 다르게 잡혀. 반대로 강남역에서 차로 40분 거리, 지하철 없고 버스만 있어. 이 두 동네가 같은 공급량을 가져도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수요의 밀도가 다르거든. 여기서 착각이 나와.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 이게 입지를 빼고 얘기하는 거야. 강남 수요자에게 은평구 물량 1만 가구는 대안이 아니야. 원하는 입지에 공급이 없으면 그 입지 가격은 꺾이지 않아. 이런 공급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빼고 싼 게 전부야. 단서는 이거야.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신축과 비역세권 구축에 전세가율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이 관찰돼.
가설은 임대 수요가 교통 결절점 주변으로 더 빠르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야. 검증은 GTX 노선 발표 이후 해당 역 인근 전세 매물 회전 속도가 빨라진 흐름으로 확인돼. 반전은 이거야. GTX가 생긴 곳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곳이 원래 갖고 싶던 입지 조건에 근접해진 거야. 철도가 가치를 만든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입지를 연결한 거거든. 근데 공급 파이프라인을 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규제 강화 이후 입지 좋은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멈추면서 신규 공급이 외곽으로 밀렸다는 거야. 수요는 도심에 있는데 공급은 외곽에 쌓이는 구조. 저는 이게 전세난의 물리적 토대라고 봅니다. PIR 지표 하나만 보자. 쉽게 말하면 집값 나누기 연소득이야.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일반 직장인이 집 사기 어렵다는 뜻이거든. 서울 PIR이 추정치 기준 11배 내외로 읽혀. 월급 한 푼 안 쓰고 11년 모아야 집 한 채. 그게 서울이야. 이건 가격 거품이 아니라 입지 희소성의 결과입니다. 이 지표는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공식 통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앱 수치 말고 원데이터 기준으로 봐야 해. 서울살이 솔직히 빡세지. 근데 한국은 룰이 바뀌면 반응이 빨라. 지하철, 직주 근접이 자산의 혈관이거든. 그래서 값 말고 서류로 봐야 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볼 때는 단지 브랜드보다 역까지 도고 몇 분인지를 먼저 따져. 같은 가격이면 입지가 더 오래 버텨. 임대 수익을 보는 경우라면 역세권 소형 수요가 지속되는 구간에 한해 공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어. 단, 전세가율과 매매가 흐름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해. 이건 입지가 가격을 만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공급 숫자만 보고 입지질을 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해당 단지에서 주요 역까지 실제 이동시간 직접 확인. 둘째, 구청 도시계획과 공고에서 해당 구역 용도지역 변경 계획 여부 확인해. 결론부터 다주택자 규제의 실제 피해자는 다주택자가 아니었어. 현금 1에서 2억 투자자라면 이 장이 특히 날카롭게 읽힐 거야. 근데 이건 투자자만의 얘기가 아니야. 규제가 민간 임대 공급을 줄이면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결국 세입자가 비싼 가격으로 채우게 되거든. 다주택자 싫은 사람, 전세 싸게 살고 싶은 사람. 이 두 가지 동시에 안 돼. 지연 정책부터 짚을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쉽게 말하면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금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 말소를 유도한 법이야.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름만 언급할게.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야. 본사 규정 지키면 지원금 나와. 근데 갑자기 본사가 지원금 없애겠다. 계약도 중간에 끊어도 된다고 한 거야. 가맹점주 입장에선 굳이 본사 규정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 극단으로 가볼게. 2021년 등록 임대로 빌라 세 채를 굴리던 60대 집주인이 있었어. 세제 혜택이 없어지자 전부 말소하고 월세로 전환했어. 그 집에 살던 세입자 3명, 한 번에 갱신 거절당했거든. 시장 설계가 바뀌면 청구서는 제일 약한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야. 이건 시장 설계 실패입니다. 혜택을 없애면 공급자도 사라지는 거야. 타임라인으로 보면 더 명확해. 2020년 7월 임대차 입법 시행 직후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청이 급증했어. 말소된 물건들은 전세 시장에서 빠지거나 매물로 전환됐어. 전세 물건 수는 줄었고 보증금은 올랐어. 단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감소야. 가설은 세제 혜택 축소가 공급 유인을 없앤 거야. 검증은 말소 이후 해당 물건의 전세 재계약 거절 사례가 늘었다는 현장 흐름으로 읽혀. 반전은 이거야. 규제가 임대인을 때린 게 아니라 임대 시장 자체를 때린 거야. 임대인은 매매로 돌아섰고 세입자는 월세로 밀렸거든. 집주인 혼냈더니 세입자가 거리에 나앉았어. 전세가율 하나만 보자. 쉽게 말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야. 이 숫자가 올라가면 집값 대비 전세가 비싸졌다는 뜻이거든. 규제 이후 서울 일부 구역 전세가율이 70%를 넘기 시작했어. 10억짜리 집에 전세 7억. 집주인이 빠져나갈 여지가 3억밖에 안 남은 거야. 이게 전세 보증금 리스크가 실제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지역별로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앱 말고 공식 통계에서 확인해.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금과 합쳐서 집값이 얼마인지 딱 계산해봐. 80%를 넘기면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임대 물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소 이후 재등록 여건이 달라졌는지 먼저 구청 공고로 확인해. 소문이나 부동산 얘기 말고 공식 공고 기준으로 봐야 정확해. 이건 정책이 공급 구조를 바꾼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전세가율만 보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등기부등본 을고 근저당 금액 확인, 둘째 전세가율과 매매가 동시 흐름 비교해서 봐야 해. 핵심은 하나야. 규제 이후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건 착시였어. 비용은 다른 사람이 냈거든. 전세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사람이라면 이 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닿을 거야. 근데 이건 세입자만의 얘기가 아니야. 전세가 줄면 월세 수요가 늘고
월세 사는 사람도 전세 감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거든. 그럼 뭐가 핵심이냐? 비용을 누가 냈는지야. 가계부채 얘기를 먼저 할게. 쉽게 말하면 가구들이 은행이랑 금융기관에 빌린 돈의 합산이야.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채야.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맡긴 돈이거든. 내가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 친구가 갚기로 한 날이 2년 뒤야. 그게 전세 계약이야. 근데 친구 집값이 4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내 돈 5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 집을 팔아도 내 돈이 안 나와. 이게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야. 2023년 인천 빌라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맡기고 살던 세입자가 있었어. 집값이 1억 2천만 원으로 빠졌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돈으로 돌려막으려 했는데 그마저 안 됐어. 보증금 떼인 거야. 전세 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런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순간 세입자가 직접 손해를 입어. 단서는 전세 거래량 감소야. 가설은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이동했다는 거야. 검증은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이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으로 읽혀. 반전은 이거야.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한 게 아니야. 전세 물건이 없어서 밀린 거야. 자발적 전환이 아니라 강제 이동이거든. 근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공급 축소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겹쳤다는 거야. 전세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전세 물건도 줄었어. 세입자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맞은 거야. 정책은 임대인 때렸고 청구서는 세입자한테 왔어. 전세 거래량 하나만 보자.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전세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건수야. 규제 이후 전세 거래량이 이전 대비 감소 흐름으로 전환됐어.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보다 높은 구간이 유지되고 있어. 전세 보증금 3억을 월세로 바꾸면 매달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을 넘기는 구조야. 이게 전세 소멸이 세입자에게 실질적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아론 통계 서비스에서 지역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앱 수치 말고 공식 원데이터로 봐야 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가율이 70%를 넘는지 먼저 확인해. 넘으면 집값 하락 시 내 보증금이 위험한 구간이야. 조건이 된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검토해봐. 월세로 이동한 경우라면 월세 전환 비용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나가는지 직접 계산해봐. 같아 보여도 구조가 다르거든. 이건 세입자 시장의 비용 전가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모르고 전세 계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째, 전세가율 70% 초과 여부 확인. 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결론부터. 규제가 만든 문제는 규제를 되돌리면 해소될 수 있어. 근데 타이밍이 있어. 그 타이밍을 지금 읽어야 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 장이 전략 판단의 기점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집 없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야. 전세 공급이 회복되면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매매가에도 영향이 오거든. 집 있는 사람도 시장 방향을 다시 읽어야 해. 그럼 뭐가 핵심이냐? 공급 유인이 살아나는지 여부야. 규제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서 정책 방향이 조정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 공공임대 확대, 민간임대 재등록 유인 복원, 신축 공급 촉진 기조 등이 논의선상에 올랐거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는 건 의미 있는 신호야. 공장에서 생산 인센티브를 없앴더니 물건이 줄었어. 줄어든 물건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계속 오르면 소비자 불만이 커지거든. 결국 공장에 인센티브를 다시 주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인센티브가 복원돼도 공장이 바로 가동되지는 않아. 설비 준비 시간이 있고 시장 신뢰가 쌓여야 해. 임대 공급도 똑같아. 정책이 바뀌어도 실제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거든. 저는 그 시차가 이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단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재등록 문의가 늘고 있다는 현장 흐름이야. 가설은 세제 혜택 보험 기대가 형성되면서 관망하던 임대인들이 다시 시장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야. 검증은 신규 임대 등록 건수가 저점 대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읽혀. 반전은 이거야. 물건이 아직 시장에 나온 게 아니야. 기대가 생긴 거지. 기대와 실제 공급 사이의 간격. 그게 지금 세입자한테는 여전히 공백이야. 정책 기대로 이사가면 안 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율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읽혀. 근데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덜 오르는 거거든. 이게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고 일시적 숨고르기일 수도 있어. 구별 기준은 거래량이야. 전세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나면 공급이 살아난 거야. 그 수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로 직접 확인해. 소문이나 부동산 말 말고 숫자로 봐야 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민간 임대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 회복에 10년 이상이 걸렸어.
제도 변경과 시장 반응 사이의 시차가 길었던 거야. 정책 구조의 유사성, 인구 감소와 도심 집중이라는 거시 조건이 겹치는 면이 있어. 교훈은 하나야. 제도가 바뀌어도 시장이 즉각 반응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있다면 공급 회복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안전성 점검을 먼저 해. 기대로 움직이면 손해를 먼저 봐. 임대 물건을 가진 사람이 제도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면 구청 공고와 국토부 고시를 직접 추적해. 소문으로 재등록 타이밍 잡으면 혜택 기준을 놓칠 수 있어. 이건 정책 전환 기대와 실제 공급 회복 사이의 시차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뉴스 한 줄 보고 시장이 이미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전세 거래량 실제 수치 확인. 둘째, 구청 공고. 국토부 고시로 제도 변경 여부 직접 확인해. 공급자를 때리면 공급이 줄고 그 청구서는 수요자에게 간다. 이게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야. 정책이 다시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즉각 회복되지 않아. 시차가 있고 그 시차 동안 세입자는 여전히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해. 전세 만기 앞두고 잠 못 자는 거 나도 알아. 뉴스에서는 공급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 내 눈앞에 전세 물건은 없고 보증금은 올라 있고. 근데 겁나는 건 모를 때야. 오늘 이 구조를 알아버린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거야. 결국 서류 한 장 확인하는 사람이 살아남아. 첫째,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가율을 먼저 봐.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빠져도 내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구간이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단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서 직접 계산해. 둘째, 등기부등본 을구를 봐. 근저당 설정 금액이 있으면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 을구 한 줄이 계약의 안전을 결정하거든.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 이 보증이 있으면 집주인이 못 돌려줘도 공사가 대신 돌려줘.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집이라면 그 이유가 리스크 신호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계산하고 을구 확인부터 해.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계약서 도장 찍은 순간부터 리스크가 시작돼. 조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계약 전에 확인해. 전세 대신 월세로 이미 이동한 상황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대비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봐.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계약 갱신 시점에 재협상 여지가 있어. 조건부로만 판단해야 하고 해당 지역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R1에서 직접 확인해.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